네, 계속해서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협의를 할 텐데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본회의라고 하는 게 27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추경은 지금 7월 4일 날 본회의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최소한 예결위원장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추경 통과시킬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사실은 법사위원장 자리나 예결위원장 자리 이런 것들은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원구성 협상할 때 임기 2년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본인들이 정권을 빼앗겼다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리한 요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네. 비어있는 상임위가요.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그다음에 기획재정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기획재정위원회만 원래 국민의힘 몫입니다. 원래 합의됐던 몫이에요. 나머지는 다 민주당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들을 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원칙과 어긋나는 요구들을 하는 것은 무리하다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오늘까지는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지만은 만약에 안 되면 내일 예결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런 계획인 거죠? 네, 일단은 시일이 그렇게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7월 4일까지는 이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결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은 협상은 하겠지만 혹여라도 또 이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을 또 갖게 되면 네. 또 이상한 몽리를 부리지 않을까 그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협상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아마 국민의힘의 그 자리가 가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자리가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인데 둘 다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무리한 협상이라 그러는데 조기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협상을 하는 게 여지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 때문에 스스로 사퇴한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협상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1당은 국회의장, 원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이 그간의 관례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주당이 제1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간 것은 야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져간 거거든요. 네. 그것은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이 견제를 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의 권리가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꾸 무리한 협상이라 그러면서 협상을 하겠지만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저희가 마치 예결위도 가져가고 하면은 몽리를 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뢰의 문제죠. 그러한 신뢰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협치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도 빼앗기고 소수 야당인 상황에서 어떻게 저게 협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정말 야당을 존중한다면 신뢰부터 해야죠. 근데 신뢰를 하지 못한다 하면서 협상장에 나오겠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2 협상이 있으니까 네. 좀 더 진일보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협상을 통해서 예결위원장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있는 의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당내 의견도 좀 더 목소리를 기울여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깐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예결이라도 양보하자라는 협상론이 민주당 내에서 잠깐 나왔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었던 배경은 국민들이 추경이나 이런 민생 회복 이 지원책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예결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갔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몽리를 부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열망 자체를 스스로 뒤엎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겠냐. 이러한 취지에서 예결위원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네. 그거는 또 그 상황이 돼보면 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뭐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안 하고 지금 눈치고 다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집권 여당을 견제해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런 것들에 앞서서 국민 신뢰를 얻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국회 운영의 정상화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는 만큼 네. 그것에 이 무조건 이 국민의힘에게 그런 자리를 넘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받을 국민들의 피해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경이 걸려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줄다리기만 계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마련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소수 야당이 대안이 있을 수가 있겠나요? 없죠. 숫자적으로 열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범여권을 다 합친다면 192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희는 국민 여론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민주당에서 자꾸 국민의힘을 바라보실 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리고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고 그 두 사람에게 동조하고 여전히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사람들을 국민의힘 전체로 매도해서는 안 돼요.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반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발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이 아니다. 건전한 세력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 여론을 이번에 따갑게 저희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또 저희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정치 복원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상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을 마치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잔당으로 보지 마시고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에서 조금은 시각을 달리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회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간 진행이 됐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낙마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청문회에 임하지 않았는가. 네, 고성과 막말이 오간 가운데 자료 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오후에 이제 정회가 됐고요. 결국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도 또 자질도 검증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우선 국민의힘이 전략이 있었는지 좀 의문이고요. 전략이 있었다면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엄, 탄핵 그 이후에 지금 이 대선이 치러졌고 그 대선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 정부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섞어가지고 공세를 하더라도 해야 뭔가 진정성이라든가 국민들 보시기에 뭔가 일리 있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일절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오로지 후보자의 그것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2억 정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야인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냐 이런 현미경 검증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도 뭐 출판기념회라든가 아니면 경조사에서 받았던 것들 자당 의원들조차도 신고하지 않았었던 그런 내용들까지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란다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이제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습니다. 네, 애초에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이틀로 합의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임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2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기다렸죠.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게 없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청문회 해명을 하겠다고 했었고 하지만 그 청문회 해명도 여전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총액 규모가 비는 부분이 많아요. 그 얘기는 민주당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야당 시절에 가진 잣대로 들이다 봤을 때 과연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가 맞느냐는 이런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과거 민주당 야당 시절에 했던 거하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 총리 인사청문회도 합의를 했고 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도 했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없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앞서 영상을 보신 중도적인 국민들은 양극단에 있는 국민들을 빼고 아마 그런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 모두에 다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책임은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저도 힘을 실어주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본인이 자료 제출을 구체적으로 내놓든지 네.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미흡하다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조사를 받았던 당시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간 그 시기였어요.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가 아니거든요. 본인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그때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다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검찰을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 실망을 했을 것이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건 알겠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표결은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더 덜었겠죠. 하지만 아마 이번 이러한 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도 두고두고 이건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향후에.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기다렸지만 청문회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네. 이렇게 막말 요구하고 고성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 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게 어쨌든 야당의 지속적인 그 비판이었는데 어쨌든 어제 후보자는 낼 것도 다 냈고 털릴 것도 다 털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걸고 하는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낼 거 다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자료를 낼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혼한 전처에 이 자료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이 계좌 거래나 이런 것들 그 얘기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약간 망신주기성 일환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출판기념회라든가 아니면 애경사에서 받았던 그런 액수를 다 합쳐가지고 마치 그것이 장롱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현수막에다 또 걸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현수막 정치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상처 주려고 했었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국무총리 후보자를 앞으로 이 검증함에 있어서 이런 식의 망신주기로 일관되게 가면 도대체 왜 청문회가 필요한 거지?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직을 활용해가지고 혹시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공직을 활용해서 누군가가 타인에게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공세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일 텐데 이거는 그러한 목적도 아니에요. 그냥 망신주기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좀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네.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찌됐건 국민 민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역할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국민 민생을 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본회의에서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6억 장롱설에 대해서는 어제 후보자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제2의 논두렁 시계가 왜 나옵니까? 본인이 어찌됐든 정치자금 수사로 2번이나 불법 정치자금이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넘어가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시기예요. 만약 그때 문제가 없었더라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조사가 없었겠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다 했다, 낼 만큼 다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강모 씨라고 하는 분이 결국은 본인의 후원자, 저수지라는 그런 의구심을 못 벗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이자를 냈다면 이자를 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금을 갚았다면 원금을 갚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가 돈을 사인간에 일반 국민들도 채무 관계에서 이자를 현금으로 줍니까? 정빙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통장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조차 없었다는 게 저희가 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억 장롱설 이것도 만약에 말이 심했다 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과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치 자금을 빙자한 출판 기념회 이것도 사실은 저희는 지난 총선 때 출판 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 자금 이것을 건절하겠다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인정한 꼴이지 않습니까? 한 번 출판 기념회 때마다 거의 1억 3천에 가까운 돈이 거쳤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 입으로 발설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가 저는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통과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통과된다면은 청문회 때 보여준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게 좀 더 겸손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협치가 될 거고 정치가 복원이 되지 본인이 결코 흠이 없어서 통과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진솔하게 국민을 바라봤을 때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길 전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보고서 채택 안 되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어쨌든 민생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각 부처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기도 해야 되고 또 집행을 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것은 공석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 피해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좀 원하는 것은 어찌됐건 지금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큰 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어찌됐건 탄핵 이후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급하게 치러졌고 모두가 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 망쳤던 여러 가지 실정들이 지금 국민 경제에 그대로 지금 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대승적으로 함께 그냥 동의를 해주고 이를 앞으로 그럼 지켜보겠다. 그리고 앞으로 비판하는 역할도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해주신다면 국민들께서 그냥 목리만 부리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협조할 건 협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달리 판단하실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끝까지 그런 자세를 고수하기보다는 조금 접는 모양새를 보여주시는 것도 앞으로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어쨌든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없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되실까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 총리고 그리고 첫 인사가 민정수석이 사의를 한 상황에서 또다시 총리 후보 내정자가 사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준을 안 했을 때 네. 가져오는 그러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국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부담은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부담을 넘어가는 게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가 총리가 됐을 때 정말 능력을 보여주는지 부분과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하는지 그 부분이 아마 관건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을 했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가 총리가 돼서도 여전히 이러한 고압적인 자세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아마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임명을 하는 이해는 하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좀 더 자세를 낮추고 정말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주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파장도 여전합니다. 어제 송 장관이 국회를 찾아서 자신의 과거 발언에 직접 사과를 했는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사실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쭉 있다가 네. 발탁이 된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 뭐 실물 경제, 농업 경제 쪽에도 전문가라고 봐야 돼요. 네.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견지했던 양곡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표현이 과한 것을 사과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부분이 당이 바뀌어서 집권당이 바뀌어서 본인이 장관에 유임됐다고 해서 본인의 소신을 꺾는 그러한 자세를 보인다면은
그것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피해고 국민의힘이 바라봤을 때 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송미령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농가에 피해가 안 가고 그리고 국가 재정에도 피해가 안 가고 국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의 절충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네. 그러한 부분이 송미령 장관이 남은 과제라고 보는데 민주당도 송미령 장관을 위임시켰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식의 양곡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자세는 민주당 의원들도 버려야 될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안 갈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서 이렇게 인사를 존중한다면은 마냥 비판적인 자세는 저는 거두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곡법은 결국은 쌀 생산을 더 장려하는 그러한 법이 민주당의 법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쌀이 남아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아 도는 쌀을 국가가 무조건 매입한다 했을 때 연간 1조 원 이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충점을 내놓은 것이 쌀 재배 면적을 사전에 감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안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틀어서 송미령 장관이 본인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당도 더 이상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과거 민주당의 법안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하는 자세는 결코 집권당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어제 송 장관도 소신을 바꾼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저는 이제 절충점을 좀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인의 어떤 소신을 그대로 굽히게 되는 것이면 뭔가 정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본인 스스로 소신을 갖고 하는 것도 다른 색안경을 끼고 또 볼 수 있고 그러면 운영 동력 자체가 나오질 않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 신뢰에 대해서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정부에서 일하다가 지금 다시 다음 정부로 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례를 좀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권도 그 성격이 완전 다른데 이렇게 장관을 연임해서 하는 경우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아마 과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또 바꿔내는 일도 있을 거고요. 여당 의원들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형성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만족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나 이런 가치들을 반영해 나갈 것인지 이것은 엄청난 숙제일 수밖에 없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발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본인이 또 감수해 가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원래는 이 일정이 이제 나토가 잡혀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호남행을 택한 건데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이러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일하시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요. 신속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선거 때 많은 나왔던 광주 공항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직접 저 자리에 가서 지금 제어가 안 되는 자리였어요. 누구든지 마이크를 줬고 그런 이야기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스타일 그러니까 네. 현장형으로 가가지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한다. 일정 부분 해법을 또 제시하기도 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안공항에서 사고를 당하셨던 유가족분들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으셨는데 현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셨어요. 유가족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완벽한 이야기들을 다시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지점에서 현장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신속성도 강화되고 이제 뭔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들께서 좀 느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인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기울이겠다 이러한 신호를 분명하게 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를 가장 우선으로 내세웠고 그래서 인사에서부터 그리고 본인의 행보가 경제 6단체장 그리고 재계 총수와의 회담 그리고 울산 데이터센터 AI 관련해서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이런 등등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이 취소되면서 광주에 가서 민생 현장 타운홀 미팅한 것도 좋고요. 그리고 소록도 병원들 찾은 것도 좋아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결국은 집권 여당이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보는 민생과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의 과거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와 대통령의 철학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난 이후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경제 6단체장, 상금 부회장들을 만났어요. 네. 하지만 거기서 여전히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부분도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결국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화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의 행보는 A로 가는데 민주당의 행보는 A가 아니라 B로 간다면 이것은 사실 디커플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 현장을 찾고 경제 행보를 하는 만큼 민주당도 집권 여당이 됐으니까 야당이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정을 바라봤을 때 어떤 것이 정말 민생을 위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직관하시고 좀 더 전향적인 행보를 당에서도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빛을 발하지 않고 더 빛나게 하는 그런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소통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조금 일찍 취임 30일쯤을 전후로 해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결국 언론과의 소통은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꼭 100일까지 또 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지금 추경 문제도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7월 4일 날 아마 저는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행보들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역시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취임 30일을 보냈는가 이런 것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도 설명하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신뢰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